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자를 같이 공부하게 될 안수균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한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만나는 한자는 그 한자 그 능력 시험, 자격 시험 이걸 빼고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 시험이 됐든 아니면은 그 공사 취업 시험이 됐든 이런 그 시험 형태를 띌 때 취업 시험 형태를 띠는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마스터가 가능한 그런 그 시험 양상의 그 특징이 있고요. 일단 그 한 글자를 보면서 볼까요? 이것은 근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물론 이제 서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윗부분이 이렇게 해서 막서 쓰는 이런 형태이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근이라 읽히는 글자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쓰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쓰는 시험의 경우에는 여기서 휙을 여기서부터 내리는가 요 위에서부터 내리는가 이런 차이에서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가 가로획의 개수가 하나, 둘 또는 셋 몇 개가 들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기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연습장에 많이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취업 시험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험 양상들은 이미 다 종이 위에 인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글자를 중간에 한 획을 빼고 틀린 글자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획을 빼는 이런 형태는 컴퓨터에 그런 글씨 서체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할 수가 없죠. 이거를 인쇄하기 위해서 여기다 수직액으로 지워가면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할 때는 이미 이게 온전하게 다 들어온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때 이 가장자리에 부숫자가 붙을 때 이 부숫자가 바뀐 그런 형태로 다른 글자로 틀리게 하는 이런 방법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미 중심이 되는 이 글자 자체를 바꾸는 그런 형태는 인쇄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시험 문제를 조절해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쉽게 그 한자를 익힐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자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쓰기 시험을 포함하고 있는 한자 능력 시험이 있죠. 그것에 대비해서 일반 취업 시험에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도달해야 될 목표 그 글자 수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마스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의 1도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형 시험으로 우리가 시험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는 건데 한자 하면 미리 그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상식. 뭐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도입부에서는 한자 일반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부터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는 부수라는 게 있죠.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수가 글자 안에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어떠한가 이것부터 먼저 좀 가볍게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 모양으로 글자 한 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부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놓이는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윗부분에 부수자가 놓인다라고 할 때 글자 위에 부수가 놓이는 이런 경우를 그 위치에 따른 이름을 머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부수인데 그중 글자 윗부분에 부수가 놓일 때를 머리라고 한다. 여기 글자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냥 뭐 돼지 해머리, 간머리 뭐 익숙한 것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 다음 이렇게 글자 왼쪽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 부수자가 놓이는 경우가 있죠. 양적인 면에서는 이 왼쪽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놓이는 부수의 이름을 변이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 인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부수가 놓일 때 이것이 간머리 뭐에서 진면이라고 할 때 진면머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은 변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는 칼, 도, 방, 오른쪽에 놓인다는 뜻으로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밑에 놓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점 4개 찍힌 것, 이건 불화가 획이 변형된 것인데 불화라고 읽으면 되겠고, 밑에 놓이는 것을 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 위치에 따른 이름, 위에 놓이는 것을 머리, 왼쪽은 변, 오른쪽은 방, 그리고 아래쪽은 발. 다음 자, 앞서 먼저 살펴본 4가지는 좀 흐리게 했고 지금 2개를 좀 새롭게 진하게 뽑아봤는데요. 엄호라는 것, 바로 이 윗부분과 글자 윗부분과 왼쪽 이런 부분을 감싸는 이런 부수의 위치, 이것을 엄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점이 없는 이 형태를 민엄호라 하고 위에 점이 하나 더 들어갈 때 그건 집, 그래서 벼랑 꼭대기에 오두막집에서 집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왼쪽으로 감쌀 때 엄호라 부른다. 다음 글자 왼쪽에서 아래쪽을 감싸는 이와 같은 위치에 부수가 놓일 때 이것을 받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아래쪽에만 놓인 것을 발이라 하고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감싸면 받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받침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책받침이 있죠. 책받침. 그래서 이렇게 점 2개 찍고 서 이렇게 감싸는 이런 형태, 이것이 책받침입니다. 이 글자는 본래 정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이런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 위에 획 2개가 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라비아 숫자 3자를 쓰듯이 이렇게 둘러치는 이런 형태로 부드럽게 흘려 쓴 그런 형태로 획이 변형된 것이죠. 본래 쉬엄쉬엄 가다라고 해서 착이라는 이런 글자인데 이것이 이 몸이 역행동화되면서 이 몸이 덧붙어 책이라 읽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받침이라고 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살펴봤죠. 머리, 변, 방, 발, 그리고 엄호, 그리고 받침.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몸. 그래서 글자를 둘러싸는. 그래서 4면을 다 둘러쌀 수도 있고 3면만 둘러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면만 둘러싸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글자 전체를 테두리를 둘러쓰는 이런 형태를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큰 입구 몸, 그리고 문문 몸, 뭐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고 조금 주의할 만한 그런 글자로는 단일행 몸하고 옷의 몸 이런 글자들이 좀 특징적인데 단일행 몸 같은 경우는 글자 왼쪽과 오른쪽 이게 합쳐져 하나의 부수를 이루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가운데 다른 글자들이 중간에 끼이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또 옷의가 있는데 옷의는 요 머리 부분하고 그다음 밑에 발 부분으로 아래 위로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다른 글자가 끼이는 이런 독특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에 돼지의 머리만으로 착각할 수 있고 앞서 단일행 같은 경우는 왼쪽에 두인변 이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김새가 조금 독특한 이런 부숫자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가기로 하겠고 이번에는 육서법이라는 걸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뭐 시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고 또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 아니라는 점 생각하고요. 도입 부분에서 한자 전반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한 그런 상식이다.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의 문자라는 책에 들어있는 양상 이걸 볼 때 뭐 회의자라는 부분을 한 2~3%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는 그런 비중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자로서 형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 형성자라는 것을 놓고 보면 통지라는 책에는 한 90%가량을 형성자로 설명하고 있고 강의자전을 보면 97%가량을 형성자로 설명할 만큼 형성자라는 부분이 그중 절대적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2000여자 이것만을 딱 끊어놓고 볼 때 그중에서도 70~80% 정도가 형성자로 설명된다. 결국 가장 많은 비중이 형성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바로 육서법을 얘기한다는 건 이것은 종류의 구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이 글자는 육서법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것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한자를 암기할 때 공부 방법으로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한자를 암기할 수 있다. 공부 방법으로 활용하자. 여기에 목표를 둔다는 점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 결합자, 운용자 세 가지 틀로 6가지를 다시 쪼개서 이렇게 나눠 설명해 보면은 제자의 측면에 상형과 지사, 또 결합자로서 형성과 회의, 운용자로서 전주와 가차 뭐 이렇게 나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상형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어라고 종류를 나누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된 글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러면 구체어. 그래서 상형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추상어, 관념적 사고의 내용이죠. 이것은 지사자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형성자라는 말의 뜻은 뜻과 의미, 역할 분담이 되어 두 가지 요소가 만나 결합해서 한 글자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라는 것은 뜻과 뜻이 만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위 중 최소 적게 잡아도 70%, 많게 잡으면 97%까지 얘기되는 형성자가 있고요. 그럼 좀 줄여서 여기를 한 70%라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한 20%가량이 회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한자를 만날 때 일단 70%에 해당하는 형성자가 아닐까. 이 글자는 형성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쪽은 뜻 역할, 나머지는 도금 역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글자를 암기해 보는 거죠. 그 방식이 안 통한다면 그럼 회의자이겠구나. 그래서 반을 나눠서 이쪽도 뜻 역할, 나머지도 뜻 역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암기해 보는 거죠. 그 이외에는 뭐 전주자라고 해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이 있고 가차문자 소리나 모양을 빌려 쓰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외리어 표기 이때 쓰는 거니까 한번 읽고 버리면 되고 전주자라고 하면은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경우에 뭐 쉬운 예로 그 착하다란 말이 있죠. 착하다. 이것은 악하다라는 말의 반대의 뜻으로 인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데 뭐 최근에 그 유행어격으로 물건 가격이 착하다 이런 쪽에 확장돼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말의 본 뜻을 떠나 인접한 다른 영역으로 뜻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 언어에서는 늘 있는 얘기죠. 그와 같은 면에서 글자의 쓰임새가 활용도가 다양해진 이런 것을 전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주자는 그 문화적인 배경에 공감이 없으면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일단 암기부터 해두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전주자가 있습니다. 세부 양상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메산자 같은 경우에는 산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대상이죠. 감각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 만들기의 방법은 상형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럼 위상이라는 글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감각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사고의 산물이니까 위라는 뜻은 일단 기준을 설정해주고 기준보다 위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변형이 되어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지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대상인가 관념적 대상인가 이거 가지고 종류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새로운 글자 이 글자가 뭐냐 물고기어라는 글자 그럼 물고기요. 이것은 상형일까 지사일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손으로 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형자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미리 암기두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처럼 이쪽에 이제 전주자로 포인트를 옮겨왔어요. 전주자. 그래서 늙을로라는 글자를 보는데 이 늙을로라는 글자는 그 늙다라는 본래의 뜻 이것으로부터 그 쓰임이 확장되면서 쇠하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건 태어나서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태어나서 오래됐다는 얘기는 신체 기능 모든 것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늙을로에서 쇠할로란 뜻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확장이 되면 익숙하다라는 것으로 또 확장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쉽게 공감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신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동이라는 측면에 옮겨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으로 옮겼을 때 태어나서 오래된 것처럼 노동을 오래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익숙하다, 숙련되다
이런 뜻으로 이 글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의 인접성이 있을 때 연결이 가능하고 그만큼 공감이 빨라질 수 있죠. 그럼 이해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의미의 인접성이 멀어질수록 공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들이 발달해오는 그 배경에 있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오래전 옛날에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 이런 데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 이거는 그 가차 문자의 측면에서 불이라는 글자 달러라는 모양새하고 글자가 모양이 비슷해서 그것 때문에 빌려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달러, 2달러 이것을 1불, 2불이라고 쓰는 그런 영역을 가차 문자라 한다. 이렇게 상식의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봐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 잔치연이란 부분에 제비연이란 글자를 대신 쓰고 이런 양상들도 넓게 가차 문자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뭐 구라파 또는 불란서 그리고 이것은 코카콜라를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외리어 표기에 있어서 비슷한 소리값의 글자를 빌려다가 표현을 해주는 방식 등등. 자, 그러면 이제 중점 요소, 주인공이죠. 바로 형성자로 넘어옵니다. 형성자. 자, 그래서 이 형성자를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형성자라는 것은 뜻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도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 것이다. 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글자를 봅니다. 이거는 청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얘가 도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 그런데 그 도금은 청 하나만이 아니라 정이라 읽히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 이해할 때 좀 자투리 개념으로 공감해 줄 것이 같은 운통, 같은 운통의 계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시 같은 거 공부할 때 아분법 이런 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자. 뭐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그 시를 짓는 그 장면에서 기름고 높을고 이런 두 글자를 운자로 던져주고 그 운자에 맞춰서 시를 짓는 이 장면이 나타나죠. 자, 그때 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초성이 다른 초성을 뺀 나머지가 같은 것 이것이 운자다. 같은 운통의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이라는 글자가 달리 정이라고 도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운통의 도금이에요. 자, 어쨌든 도금 역할. 자, 그럼 여기에 색깔을 조금 달리 해봤는데요. 바로 삼수변이 들어가고 나릴변이 들어가고 말수문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그 도금, 이 도금은 청이라 읽힙니다. 그런데 마음심 아니면 눈목 이쪽에 있는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정이라 읽히게 되는 그런 글자예요. 자, 그럼 얘는 청이나 정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뜬 역할을 하는 글자를 붙여봤어요. 삼수변 붙입니다.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물 맑을 청 이런 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빼고 날일자 붙이면 그러면 겔청이라고 하는데 위에 것과 견조 생각하면 이건 물 맑을 청, 얘는 하늘 맑을 청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구름 갤 청. 말수문이 붙으면 여기 뜬 역할을 하니까 뜻은 말과 관련돼 있고 그 도금은 청이라 읽힌다. 그러니까 말과 관련지어서 청이라고 한다면 부탁하는 말청 이런 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암기한다는 얘기예요. 육서법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 80% 가장 많은 비중이 형성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성자 그런 것들에 기대어서 글자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자. 그래서 청이란 도금 요소, 그 다음에 뜬 역할을 하는 요소가 뭐냐? 삼수변 들어가니까 물 맑을 청, 날일 태양이죠. 해 맑을 청, 말씀은 부탁하는 말청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 어때요? 도금이 살짝 바뀌어 같은 운통 계열의 정으로 바뀌죠.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도금은 정이라 읽히니까 뜻은 마음이요, 도금은 정이다. 그럼 그냥 마음정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눈목자가 있고 정이라 읽히는 글자니까 눈과 관련된 정, 눈정, 눈동자 정. 이 눈동자 정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한자성어 화룡점정이라는 한자성어에서 이 글자를 만나볼 수 있죠. 화룡, 용을 그리고 점정, 눈동자를 찍는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마무리 이런 뜻으로 화룡점정 이렇게 쓰는 그런 말이고요. 이건 쌀미자가 들어가서 정이라 읽히는데 다른 글자들이 좀 더 1차원적이다. 물이 들어가면 물맑을청, 태양이 들어가면 태양맑을청, 하늘맑을청,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정 이렇게 1차원적인데 얘는 이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환유법이라는 수사법이 쓰여요. 환유법,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쌀이라고 하면 쌀이라는 뜻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쌀이 작은 것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의 대명사. 그래서 작은 것 그렇게 해서 도금은 정. 그래서 세밀하다, 정밀하다 이런 뜻의 정이란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밀기계 이런 거 말할 때 이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할 때는 우리 국어 이해하는 것이든 한자 이해하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이해에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한 글자를 통째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다른 글자와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 이게 언어 이해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비교할 때 뜻이 분명해집니다. 쓰임이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 주어진 것을 일반화시키기도 하고 특수화시키기도 하고 포함된 넓은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 포함된 범위 안에 작은 것으로 나눠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으로 추상화시키기도 하고 구체화시키기도 하는 건. 그래서 첫째가 비교되죠. 둘째가 일반화, 물론 반대로 특수화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추상화, 관념화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 은유법, 환유법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학습 원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형성자라는 측면에서 요 글자 하나 놓고 그 글자 도금 요소 하는 요소 하나 거기에 부수 뜬 역할 6개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6개 글자를 동시에 암기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틀린 글자 찾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 결국 뭐가 달라지겠는가?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조건에서 여기 들어간 이 부수를 바꿔치기 하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글자를 이해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갈 수 있죠. 이 글자의 뜻을 담당하는 핵심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눈높이를 맞추고 눈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렇게 글자를 암기해 갈 때 우리는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글자를 암기하면서도 또 돌아선다고 잊히는 게 아니라 다시 볼 때 충분히 부수를 매개로 생각을 끌어낼 때 기억을 살리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이란 글자를 도금 요소로 해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더 붙였을 때 또 이렇게 여러 글자가 이해될 수 있다는 모습 하나 더 가볍게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회의자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의.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자를 쪼갰을 때 양쪽이 다 뜻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다른 거죠. 양쪽이 다 뜻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집녀고요. 또 이거는 남자로 생각하기 전에 이건 아들자란 글자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만났을 때 졸호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어머니가 가슴에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모습.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 느낌, 이걸 이야기하고. 사내남이라는 글자를 열 때는 어떻게 해요? 글자를 쪼개보니까 밭전자와 힘력자로 나뉜다. 이때 첫째, 일단 어떤 글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형성자가 아닐까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럼 형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내남이라고 글자가 써 있으면 글자를 쪼갰을 때 글자 전체의 도금인 남이란 글자가 이쪽이나 이쪽 어느 한쪽에 도금 역할을 해야 형성자죠. 그런데 밭전, 전이라 읽히니까 남이 아니죠. 힘력, 남이 아니죠. 둘 다 도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선으로 회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형성자를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80% 되니까. 그래서 형성자가 아닐까로 먼저 따져본 뒤 아닌 경우에 이제 회의자 차선으로 들어온 것인데
사내남, 사내가 뭐냐? 바로 밭전자 힘력자가 있으니까 밭에 나가서 힘쓰는 존재가 사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회의자의 이해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성충 잘 알고 있는 글자죠. 근데 충성 참 막연한 개념이에요. 글자를 풀어보니까 뭐야?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야? 자기 목숨 걸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게 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학생으로 옮겨오면 어때요? 학생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게 충인 게 아니라 학생의 충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충인 거죠. 그죠? 그렇게 존재 조건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못할 열이란 글자예요. 자,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글자를 딱 찾으면 이미 우리가 공부할 자료니까 시험 보는 자료가 아니라 할 때 공부할 자료에는 이미 뜻과 음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글자를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못할 열이라고 암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그래서 위에 적을 써 힘력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도금 요소가 없어. 그래서 형성자는 아니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차선, 회의자로 가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쪼개서 적을 써 힘력, 그러니까 뭐야? 힘이 적다. 힘이 적다. 그게 못하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열반 할 때 열반, 열등하다. 이럴 때 쓰는 글자. 못할 열. 글자 쪼개 보니까 힘과 적다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고들직이란 글자와 밑에 마음심이 결합된 이런 글자인데 이것이 큰 덕이란 글자로 쓰이는 겁니다. 역시 두 부분에 도금 요소가 없습니다. 형성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고든 마음, 그게 큰 덕이다. 덕덕, 도덕할 때 덕. 나중에 이 글자는 여기에 행동성, 이 행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두인변을 붙여서 글자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 두인변이 붙은 것은 이 글자의 행동성을 더한 것이다. 그 정도. 자, 밑에는 망할 망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뜻을 합치면 뭐가 돼? 눈이 망가졌다. 눈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 글자는 눈멀맹이란 글자가 되는 거죠. 눈멀맹. 시험에서는 이 글자가 글자 쓰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 쓰기 문제라고 해도 다 인쇄된 상태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에 뭐 도금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가 황이란 글자이기 때문에 고황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단어를 출제해요. 그래놓고 수험생들 헷갈리게 하는 방법은 고맹이라고 잘못된 도금을 줍니다. 이 글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모양이 비슷하다. 글자를 통째로 이미지로 암기했을 땐 정말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형성자, 회의자를 고려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글자를 파자, 쪼개서 이해하겠지. 그럼 위에 망할망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뭐야? 여기는 눈목자고 여기는 몸육자예요. 몸을 나타내는 고기육.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할 사람은 없죠. 근데 글자 전체 이미지로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만드는 원리예요. 자, 그때 이렇게 글자를 쪼개서 부분을 나누고 그것의 결합 양상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글자를 암기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자 암기할 때 첫째 형성자가 아닐까라는 전제에서 글자 전체의 도금을 부분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뜻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글자를 이해해 보는 것이고 또 그게 안 통하면 회의자 양쪽이 다 뜻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양쪽을 뜻과 뜻 합쳐서 이건 무슨 글자가 될까 이렇게 이해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그 연습을 하면 그 한자 능력 시험 준비하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효율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는데 그 시간은 10분의 1도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암기하지 않고도 잊고 있다가도 글자를 보면 생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글자 봅니다. 이거는 보충인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형 한자 쓰고 있는 이천자를 대상으로 해서 놓고 볼 때, 상형자가 아니라 형성자와 회의자, 이걸 나눌 때, 형성자의 비율이 7, 80%라고 했어요. 그럼 이천자란 대상이 있으면 개수 세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개수를 세는 게 분명히 가능할 텐데, 70%, 71%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에서 80%. 이 경계가 모호하죠. 왜 이럴까? 그것은 어떤 글자는 형성자로 봐야 할지 회의자로 봐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래 한자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완벽히 딱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냥 한자 암기에 도움받기 위해 방법적으로 빌려다 쓸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자를 볼게요. 이건 죽음시, 죽는다, 죽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거는 물이죠. 그래서 물이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생명체나 죽는다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물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쓰일 대로 쓰이고 남은 찌꺼기, 죽은 시체가 아니라 찌꺼기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물이 몸에 쓰이고 난 찌꺼기, 그래서 얘는 오줌뇨란 글자예요. 오줌뇨. 자, 그러니까 죽음시, 얘는 물수, 이렇게 뇨라는 도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성자가 될 수 없다, 회의자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글자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 쌀입니다. 쌀미, 죽음시, 쌀미, 그죠? 그래서 뭐가 돼? 물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 쓰이고 남은 찌꺼기를 오줌이라 한다면 쌀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쓰이고 남은 찌꺼기, 그건 똥이죠. 그래서 이건 똥시라는 글자인데, 자, 그렇다면은 위에 꼭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뭐가 돼? 회의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글자 전체의 도금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도금 역할이고 얘가 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형성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회의자가 분명하지만 얘는 회의자로 봐야 할지 형성자로 봐야 할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서법을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다.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고 주어진 글자를 암기할 때 그 형성자의 원리를 고려해서 암기를 쉽게 하자. 회의자의 원리를 고려해서 암기를 쉽게 하자.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방법적으로 활용하자. 여기에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일단 1차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전반적인 그 언어 이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했던 것, 영어 공부했던 것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자라는 것도 공감하고 느껴보고 그러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뭐 연습장 막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험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예전에 한자 공부를 연습장에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했다면 앞으로 두 가지 면에서 바꾸자. 그 하나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공부하자. 쓰는 게 아니라 찾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좋아요. 아래 한글. 거기에서 한글로 입력하고 F9 키 눌러서 해당되는 한자 찾아보면서 다른 글자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데서 내가 찾는 그 글자만 나오지만 아래 한글에 도금을 입력하면 같은 도금에 다른 글자들이 한자 창에 뜨죠. 그 안에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그 청이란 도금을 가지고 부수를 바꿔서 여러 가지 글자를 동시에 볼 수 있었죠. 그와 같은 것을 컴퓨터 아래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찾아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회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자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요즘 그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다. 이럴 때 이 회자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글자의 그 재료를 좀 쪼개보니까 이 글자는 글자 오른쪽 부분이 회라는 도금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요 달월, 이거는 몸육자를 획을 고기육이란 이 글자를 획을 단순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몸육, 고기육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도금은 회, 뜻은 고기.
그러니까 고기란 뜻을 가지면서 도금이 회니까 그게 뭐겠어요? 날고기회란 글자죠. 생선회 이 글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그 몸육, 고기육 이란 글자가 약간 누웠고요. 밑에 불화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 글자가 몸육, 고기육, 밑에 글자가 불화. 그런데 구운 고기 자 전체 도금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형성자가 아니라 회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죠? 회의자에서 양쪽의 뜻을 모아봤어요. 고기고 불이죠. 그러니까 불 위에 고기 올려놨으면 불에 고기를 구운 거죠. 그래서 구운 고기 자라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얘는 형성자고 얘는 회의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고기육이란 이 글자가 이렇게 획이 모양이 변형되는 이런 특이한 모습도 이 단어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우리 그 전주째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양상, 단어의 쓰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양상 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고기와 구운 고기라는 1차적인 뜻에서 이 회자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이에요. 날고기와 구운 고기. 날고기는 생선회고 구운 고기는 불고기다. 생선회, 불고기, 맛있는 음식. 의미가 일반화된 거죠. 그죠? 보다 넓은 범위로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으로 연상되는 내용. 상에 많은 반찬들이 있어도 제일 즐겨 먹는 음식. 제일 자주 집어다 먹는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즐겨 먹다. 그럼 즐겨 먹다. 젓가락으로 자꾸 집어다가 입에 넣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동작, 구체적인 의미, 이걸 관련된 관념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추상화시켰더니 뭐가 돼? 거론하다. 구체적인 물건으로 음식물을 입에 넣다가 아니라 입에 말을 자주 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급하다, 거론하다, 의 뜻으로. 그래서 인구의 회자되다. 이와 같은 쓰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 단어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죠. 부수의 획변형도 볼 수 있고 형성자와 회의자라는 글자 만들기 원리를 고려해서 낱글자 살피는데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다음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쓰이는가까지. 그죠? 바로 이것이 그 한자를 공부하는 양상인 것이에요. 이걸 기본 재료로 해서 기본 틀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연습장에 써가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 버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쓸 때는 획 하나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750 시험에서는 획 하나 차이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없다. 왜? 그런 것 자체가 컴퓨터로 입력이 될 수 없으니까 인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형성자, 회의자 맨 처음 소개드린 것처럼 글자의 도금을 나타내는 부분과 뜻 역할을 하는 부분이 결합이 잘 돼 있는가 모양이 비슷한 듯 하지만 이 뜻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수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닌가 이것만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치러야 할 시험 충분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쓰는 거 아니고요. 암기 부담 적어진다. 이게 첫 번째 도입 부분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세부 항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